자, 친구들 안녕. 지난 시간까지 우리 1910년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1920년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사실 선생님도 이제 좀 슬슬 적응이 돼요.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한 80%가 나쁜 거라면 20%는 되게 좋습니다. 어떤 게 좋냐면 과제물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잖아.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텐츠로 하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은 사회를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딱히 과제물을 안 내도 돼요. 교육청 방침이 그래. 근데 콘텐츠 중심,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거는 반드시 과제물을 내라. 그게 교육청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제물을 내게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1학기 때는 그냥 노트 필기 인증샷, 교과서 밑줄 인증샷 이것들을 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토론하고 또 너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너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제물들을 내다 보니까 너희들의 생각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야. 한 명이 16명, 17명이면은 그 17명의 생각들을 다 볼 수,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한 3, 4명을 제외하고 학생들의 생각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이 재밌게 봤던 과제물이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삶 중 어떤 삶이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의 과제물이 있었어요. 1번 인물과 2번 인물이 있었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았겠지만 1번 인물은 실제로 이회영 선생님의 삶을 선생님이 한번 서술해 놨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삶은 이완용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삶 중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삶이 더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50% 이상의 친구들이 1번의 삶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한 30% 정도의 학생들이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완용의 삶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이완용의 삶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 나쁘다. 너희는 틀려먹었어. 너희의 생각은 내가 고쳐주겠어.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구나. 이 정도로 선생님이 알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너희들 적었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내용적인 측면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인물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또는 그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자, 일단은 192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갑니다. 일제강점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냐,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냐. 녹화 잘 되고 있군요. 이런 것들을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이야기했는데 1910년대는 무단 통치다. 그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 헌병경찰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모습 알아봤고요. 거기에 맞서서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국내는 비밀결사, 그 다음에 대한의군부라든지, 독립의군부라든지, 대한광복회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 국외에서는요, 독립군 기지 건설 단계, 그래서 남만주, 북만주, 연해주, 그리고 미주, 상해, 이렇게 좀 지역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독립단체들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은, 1920년대 마찬가지로, 일본이 20년대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고, 거기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저항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1910년대였고요. 2, 1920년대. 그러면 작은 1입니다. 1920년대의 일제의 통치. 우리는 이미 일본이 어떻게 1920년대에 통치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3.1운동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문화 통치다. 이 문화 통치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3대,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부임해온 사이토 마코토코
라는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사이토 마코토코가 아니네요. 마코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관제 이제 통치 방법을 좀 개정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개정을 할 거냐 하면은 생명을 연희하고 밝고 즐거운 혜택을 누리도록 시세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제도 혁신으로 조선인의 행복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그리고 정치상 사회상 대우에서 내지인, 여기서 말하는 내지인은 일본 놈들이겠죠. 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폭력의 시대는 끝났다. 1910년대 일본이 폭력적으로 지배하니까 조선인들에게서 돌아오는 건 결과적인 전 민족적인 독립운동밖에 더 있냐. 이제 우리는 일본인들과 똑같이 조선인들을 대해야 한다 라고 하며 everybody say 문화 통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먼저 정치적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화 통치의 내용입니다. 여기 문화 통치 한 번 더 적고, 여기 한 줄이에요. 그리고 일단 위에 정치 이렇게 하고, 여기 문화 통치. 난 밑에 원래는 얘들아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는 조선 총독으로 장군만 임명 가능하다, 무관 출신만 총독으로 임명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도를 바꿉니다. 이제 문관 출신, 군인이 아니어도 똑똑한 행정가면 총독으로 부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상식적인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폭력적으로 조선인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 군인 경찰 헌병 경찰 굉장히 무서웠구나. 야 그럼 말을 하지. 우리 이제 헌병 경찰 안 쓰고 이제 보통 경찰제를 운영할게.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할게. 너희들 너무 무서웠구나. 말을 하지 그랬어. 다시는 3.1운동 같은 거 하지 마. 그리고 또 뭐가 불만이었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게 속상했어.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 줄게. 근데 너희들이 막 독립단체 막 만들고 하면 내가 곤란하니까 부분적으로 언론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줄게. 일부라고 할까요? 일부. 그래서 너희들 막 단체 만들고 해. 언론사 만들고 해.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에 조선인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그 지방 행정의 관리로, 그리고 또 조선 총독부의 관리도 조선인들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교육도 원래는 너희 초등교육까지밖에 못 받았잖아. 이제 중등교육, 고등교육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혁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 사이토 마코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인들에게 착한 일을 해주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실제로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거짓말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거짓부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뭐였냐? 이 문화 통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따라합니다. 기만 통치. 기만 무슨 뜻이야? 속인다는 거야. 우리를 아주 그냥 놀림거리로 가지고 논다는 거야. 겉으로는 이렇게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더 옥죄이고 우리를 더 감시하고
억압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보자. 법적으로는 문관 출신 총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어요. 이런 거야. 이제부터 영란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선생님 출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대표가 교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될 수 있다지 무조건 학생들이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거죠. 이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야. 법은 바뀌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야, 상황은. 또 야, 헌병경찰 무서웠어. 보통경찰로 실시할게 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경찰 수를 무려 2배 이상 늘립니다. 뭐 하겠다는 거야? 감시하겠다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사복경찰. 사복경찰. 경찰인데 사복을 입고 있는 거야.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니? 모르는 거죠. 심지어 경찰을 조선인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실컷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있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사복경찰, 조선인 경찰인 거예요. 다음날 바로 우리 잡혀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속였다는 거죠. 보통 경찰이 아니라. 그 다음 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신문사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정말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는 없었다. 왜? 검열을 했거든요. 이 기사가 일본인의 구미에 맞는지를 검열했다는 거야. 맞지 않으면 어떻게? 기사 못 보내는 거야. 못 내보내는 거야. 이게 무슨 자유가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또 치안유지법이라는, 이건 우리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거를 제정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탄압합니다. 이 치안유지법이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 안에서도 사회주의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말하는 이런 사회주의 물결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 국채를 보존하기 위해 국채를 변혁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그리고 그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벌금을 준다, 또는 감옥에 넣을 거다라는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채, 그러니까 나라의 정신, 나라의 몸뚱아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사회주의죠. 그죠? 그렇게 그거를 지지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그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가 잡아드릴 거야, 이런 법이거든요. 근데 마치 느낌만 보면은 그냥 사회주의자들만 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국채를 흔들 수 있는 여기에 우리 독립군들을 이 제목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제약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애들이.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다 요 치안유지법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죄목으로 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징역 살게 하는 거죠. 이런 거야. 선생님이 우리 반에 교칙을 만들어. 어떤 교칙을 만드냐 하면은, 우리 반에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을 내가 다 곤장 10대를 때릴 거다. 이런 규칙을 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 학급에 질서를 해치는 것, 질서 치면 안 되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질서를 해친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수업 중에 누군가가 다리를 떤다? 그래서 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너 이 자식, 수업 중에 다리를 떨다니 우리 학급의 수업 분위기를 깨뜨렸구나. 너 곤장 100대.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우리 학급의 분위기를 흐트렸구나. 곤장 100대. 너 왜 숨을 그렇게 쉬어? 곤장 100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이 치안유지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 이 죄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독립단체,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 법에 걸려가지고 잡혀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
탄압했다는 거야. 자유를 허용하기는 무슨. 갑자기 열받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192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소위 문화통치, 자기들끼리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였다? 우리 민족을 속이는 기만통치였다. 또 1920년대에 일본이 특별히 신경을 쓴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따라합니다. 민족 분열 정책. 민족 분열 정책. 뜻이 뭘까요? 우리 민족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는 거죠. 이 사이토가 똑똑한 게 뭐냐면은 이 친일파를 키우는 정책을 가열차게 합니다. 사이토가 부임해 와서 우리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한테 관리를 줘라. 그리고 친일 인물을 물색해라. 친일 단체 만들어라. 그리고 조선인 부자한테는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너 부자냐? 너 돈 가지고 있냐? 그럼 돈 없는 애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으려고 할 거야. 시위를 하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일본 측으로 마치 돈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이게 세상을 분할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가지고 경쟁하게 해라, 맞붙게 해라, 싸우게 해라. 그 다음 친일 단체를 만들어서 수목 채취권을 부여해서 회유하고 이용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리고 또 각 종교 단체는 친일파가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일본인 고문,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여기 고문이 말 못한다, 추리를 틀어라, 그 고문이 아니죠, 그죠?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을 일본인으로 두게 하고 어용화, 마치 일본인의 말인데 이 친일파, 우리 민족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게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하는 거야. 조선 총독부 안에도 조선인 공무원이 취직을 할 수 있고 승진을 할 수 있고, 일본 경찰 안에 조선인들이 취직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돈 잘 주고 돈 많이 주고 일본인들이 그 취직한 사람들을 우쭈쭈 해주고, 그러면 일본 많은 조선인들이 그 친일파를 부러워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도라도 친일파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할 거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울 거다. 그러면 저들이 더 이상 독립운동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적극 친일파 단체를 만드는 것을 적극 권장. 실제로 이 정책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에게 어떻게 보면 밀정이죠. 밀정과 친일파, 우리 같은 민족에게 잡혀가지고 순국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또 서로 의심하게 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있게 되는 거죠. 3.1운동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의 한 마음을 모아보자 임시정부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우리 민족들끼리 다시 한번 분쟁이 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20년대 일본의 통치는 자기들은 문화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만 통치,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경제 정책은 대표적인 게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죠. 근데 192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에 버금가는
1910년대가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땅을 많이 빼앗아갔다면 1920년대 일본은요 바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영상 잠깐 끊고 조금 있다가 계속합시다. 뿅!